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부식산 각종 당류나 왁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에 부식산은 우리가 상품화되어 있는, 개런티되어 있는 형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토양 유기물 얘기할 때 부식산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2탄이라든가 아니면 부엽토가 분해가 되는 과정에서 연갈탄이 생기죠. 이 연갈탄을 갖다 알칼리용에 분해를 하면은 완전히 불량화된 휴민이 있고, 그 다음에 용해가 되고 서스펜션화 녹여낼 수 있는 용해 물질이 나옵니다. 휴민 같은 경우에 사실 토양 계량조 사용도도 떨어져요. 녹여진 상태 완전히 물에 녹아서 워터 솔루블, 물에 완전히 녹아버리는 펄빅산이 있고, 서스펜션 상태로 녹아내리는 휴믹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휴믹산을 알코올로 용제로 녹여서 용해도를 높여놓은 게 울믹산이죠.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이해를 돕기위해서 피트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피트는 어떤 거냐 하면, 이 자료는 제가 다른 데 발췌를 해온 겁니다만, 피트는 우리가 나무가 낙엽이라든가 갈대라든가 이런 게 퇴적이 되잖아요. 퇴적이 되어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땅속에서 부식이 됩니다. 부식이 된 상태가 아주 오래되면은 피트모스, 피트가 나오죠. 갈대가 퇴적된 걸 피트라고 하고요. 이끼가 퇴적된 걸 피트모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퇴적된 층은 크게 상단부에 부식도가 낮은 화이트 피트, 그냥 가지가 이렇게 부서져 있는 상태가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 브라운 피트, 밑으로 내려가면 블랙 피트가 있죠. 우리가 부식도를 따질 때는 제일 하단부에 블랙 피트를 따지는데요. 근데 이 블랙 피트를 그대로 사용하기 힘드세요. 왜냐하면 진흙벌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사용할 때 브라운 피트나 화이트 피트를 섞어서 이렇게 가공을 해서 만드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부식도를 따지는 거고, 피트의 pH는 4 정도가 나갑니다. 자, 우리가 피트 그래뉴얼 파우더, 그래뉴얼 파우더에 있는 피트의 성분을 보면은 대체로 이런 형태입니다. 유기물이 60%대가 넘고요. CN율도 35죠. 그러면은 탄소율이 엄청 높은 거죠. 높은 거기 때문에 탄소율도 높고, 그리고 pH는 4.1 정도 대에 pH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양 계량성과 탄소의 공급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2탄 피트라 그러면은 이렇게 착각하시고 나서 제가 적었습니다. 상토하고 피트를 같은 걸로 보시는데 전혀 다른 거예요. 상토는 코코피트가 주원료입니다. 이 코코피트는 열재의 코코넛에서 나오는 이 껍질을 가지고 가공한 거거든요. 여긴 유기물은 유기물 형태지만 부식도는 전혀 없어요. 거기 코코피트에다가 일부 브라운 피트 정도를 섞고 제오라이트 광물질을 섞고 비료를 섞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상토고요. 피트는 토양에서 그대로 부식된 상태를 가지고 그대로 사용한 게 피트예요. 피트하고 상토를 당연히 구분하셔야 되겠죠. 피트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다시 또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 피트를 아까 설명 왜 드리냐 하면은요, 우리가 휴믹산으로 기비제를 만들 때 토양 기비제를 만들어서 파는 업체들이 있는데, 이 휴믹산 기비제나 관주제는 대충 품질이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관주를 시키고 하는 것들은 대동소이한데, 물론 관주한다고 해서 휴믹산은 100% 녹지 않아요. 서스펜션 상태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기비제로 뿌리는 것들은 품질 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자,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휴믹산은 어떤 거냐면은 고분자 물질이고 CEC 양이온 취하 능력이 엄청 뛰어나요. 그 부분이 있고, 근데 휴믹산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으세요. 휴믹산은 이런 형태예요. 비료가 있잖아요. 불용화된 인산염이나 이런 비료가 있으면은 이 휴믹산이 그냥 끌어안아 버려요. 끌어안고 자기가 내부에 넣어가지고 분해시켜서 뱉어내요. 그래서 휴믹산을 과다하게 토양에 집어넣어 버리면은 원예 작물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비료가 없는 것처럼 되어버려요, 토양에. 잎이 노랗게 되어버리고 갑자기 수세가 확 가라앉아 버린 경우가 생기죠. 그러다가 한 열이나 보름 지나면은 확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휴믹산 사용할 때 작기 중에는 한꺼번에 많이 넣는 게 아니고 조금씩 넣으셔야 되고, 그렇게 사용하시고, 사실 작기 중에는 펄빅산을 사용하시는 게 낫죠. 휴믹산은 그런 고분자 물질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토양을 개량한 효과는 뛰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휴믹산은 그러면 산이니까 알칼리라고 생각하시잖아요. 휴믹산은 가공 과정에서 알칼리를 계속 투입을 해서 만들어요. 용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휴믹산은 시작할 때는 pH가 10 가까이 가는 알칼리성이에요. 그런데 이 알칼리성이 토양에 들어가서 분해하는 과정에서 약산성으로 돌아서는 형태가 납니다. 직접적으로 토양 pH가 높아서 산성으로 약산성으로 몰기 위해서 갈 것 같으면은 차라리 피트, 그러니까 우리가 2탄 같은 걸 사용 바로 하신 게 맞고요. 그냥 장기적으로 내 pH는 큰 문제가 지금 아니야. 서서히 비료 분해하고 장기적으로 토양 개량할 거야. 편하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휴믹산을 사용하시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고급스러운 휴믹산과 그리고 중간의 휴믹산과 엉터리 휴믹산을 구분하는 방법을 하나 얘기해 보죠. 자, 휴믹산인데 pH가 4 정도에 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한 거죠? 그걸 갖다 피트 합성 휴믹이라고 그래요. 피트나 피트모스의 블랙 피트를 이용해 가지고 휴믹산하고 결합시킨 거예요. 그런 경우는 기비용으로 사용하는데 pH가 4.6, 4.7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이거는 피트가 들어있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휴믹산인데 알칼리로 엄청 가 있어요. 얘들은 그냥 휴믹산 쓰는구나. 그럼 대체로 가격이 좀 더 낮겠죠. 이런 형태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 어떤 경우 완전 불용화된 휴민을 가지고 집어넣어 가지고 또 부식산을 만들어가는 경우 있어요. 휴민 같은 경우를 원료로 해서 만드는 경우에는 가격이 많이 떨어져요. 이 휴믹산의 기비용은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걸 하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급품하고 저급품 차이는 서너 배 정도 이상의 가격 차이가 납니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우더 휴믹엑시드의 성분표입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자기는 가공된 휴믹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주로 사용하는 기본적인 휴믹산의 형태 제형입니다. 어떻게 되죠? 유기물이 대체로 60%대. 그리고 부식산 함량도 꽤 높죠. 그리고 수분은 적고 pH는 어떻게 가죠? 보세요. 8에서 10 정도가 있죠. 그래서 가공된 수용화, 워터 솔브를 시키기 위한 수용화 형태는 pH가 알칼리구나라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런데 알칼리 너무 겁내지 마세요. 토양에 들어가서 분해 과정에서 약산성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자, 그럼 크리스탈 휴믹. 이건 이제 기병 드라이 형태로 해서 가공화를 높여 놓은 겁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죠? 포타슘 휴메이트, 그러니까 우리가 가리비율이 엄청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휴믹산 사용하죠. 이건 왜 그렇게 하죠? 용해를 높여서 극도로 용해성을 높이기 위해서 KOH 수산화가를 엄청 처리해 버린 거예요. 그럼 pH가 얼마까지 갑니까? 10까지부터 강알칼리로 만들어 버려요. 근데 이 부분 좋은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관중으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죠. 요즘 국내에서 수입이 많이 줄어든 형태죠. 그러면은 펄빅산은 어떤 거냐? 펄빅산은 휴믹산에서 분자 구조가 고분자 구조가 좀 약합니다. 그런데 양이온 취하능력이 더 높아요. 펄빅산의 장점은 옆면 살포에도 도움이 되고 관주에도 도움이 되고요. 과다 사용해도 장애가 없어요. 비료 혼용할 때도 비료 분해성이 높아요. 그래서 가격은 비싸지만은 작기 중에 사용할 때는 펄빅산이 훨씬 더 유리하죠. 그리고 100% 수용됩니다. 그리고 장애도 없습니다. 그래서 펄빅산이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토양 계량적인 측면에서는 휴믹산이 뛰어난 면이 있고요. 자, 두 개 한번 구분해 봅시다. 휴믹산하고 펄빅산 두 개를 구분하면 이렇습니다. CEC, 양이온 취하 능력, 비료를 분해시키는 능력으로 보면은 펄빅산이 뛰어나요. 그런데 분자량을 보세요. 분자량은 훨씬 더 휴믹산이 높죠. 그 토양 내 기능을 보면 어떠냐면 이 분자량하고 취하 능력을 보면은 염류를 흡장하고 비료를 완효성으로 풀어주고 토양을 개량하는 효과는 휴믹산이 뛰어나요. 그런데 비료를 분해시키고 염류 분해시키는 비료 분해성 자체로 볼 때는 펄빅산이 더 뛰어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선택지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휴믹산 토양 개량적인 측면을 좀 더 강조하고 그쪽을 이용하려면 휴믹산 사용하시기 괜찮고요. 비료의 염류 분해 능력을 좀 뛰어나게 해서 토양을 갖다가 유효 인산의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펄빅산이 좀 더 유리한 면이 있겠죠. 두 개 관주를 할 때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펄빅산, 휴믹산, 2탄유의 기능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뭐 종자 발화 촉진도 있고 뭐 기타 등등인데, 자, 붉은색만 보시죠. 토양 구조 개선합니다. 그리고 토양을 비옥화시키는 그런 형태가 되고, 이 자체가 강력한 킬레이트가 돼가지고 토양의 불행의 비료를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pH가 조정이 되죠. 토양에 비료 흡수율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 부식산이 들어가면 미생물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토양이 입당 구조를 해서 미생물에서 토양이 동글동글하게 뭉쳐지는 거죠. 떼알 구조라 그러는데, 그렇게 뭉쳐져 버리면 토양의 통기성이 확보되니까 산소량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물하고 공기층의 투습 조건, 기상과 액상 조건의 비율이 잘 맞아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활성화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뿌리 발육 촉진이 된다. 이런 것들이 부식산이고, 이런 것들이 토양 개량 효과겠죠. 다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거는. 자, 부식산은 이런 형태입니다. 우리가 음이온은 음전하를 가지고 있죠. 음이온인데, 흙도 음이온이에요. 그리고 음이온은 질소도 음이온이고요. 인산도 음이온이에요. 이 음이온은 자기 혼자 있기가 그러니까 양이온하고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인산이 양이온하고 결합해서 불용화되어 버리면은 인산염이 되고, 질산이 결합해 버리면은 질산염이 되겠죠. 그럼 얘들이 분자물이 뭉쳐지면은 작물이 흡수를 못 해요. 그런데 이 강한 고분자 물질 취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부식산은 자기가 음이온인데 뭐 붙어 있는 게 워낙 힘이 세니까 다 당겨서 자기가 분해시켜버려요. 따로따로 다 떼버리는 거죠. 떼버리면 어떻게 돼요? 작물이 바로 흡수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식산은 첫째, 비료 분해력이 뛰어나다. 두 번째, 토양 수분의 정산, 보습력도 강해서 한다. 이런 쪽 토양 개량이 강하다라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청태가 잘 발생하는 밭이라든가 아니면 지나치 알칼리 토양으로 가 있다든가 할 때는 이런 부식산을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어떤 거냐 하면요, 이런 겁니다. 탄수화물 세포벽 구성 성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에너지 저장한 물질이고 과음성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탄수화물을 한번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볼까요? 이런 걸 적어 놓으면, 왜 골치 아픈 걸 적어 놓으시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몇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자, 3탄당, 4탄당, 5탄당 다 무시하자고요. 5탄당 보시면 이거 나오죠. 자이로즈. 껌에 많이 사용하시죠. 자이로즈는 5탄당이에요. 근데 우리가 당미를 느끼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것 어떤 거죠? 포도당, 글루코스, 그 다음에 과당, 프럭토스 이런 쪽을 갖다가 우리가 많이 사용하시죠. 이게 6탄당이에요. 사실 글루코스는 작물하고 아주 친한 성이 좋아서 잘 맞아요. 활용도가 꽤 높은 거고요. 우리가 4당류 스타치오스, 이제 스타치, 전분이죠. 전분당이 있는데 나무에서 제가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드리죠. 자, 아미노산이 겨울이 돼서 추워지면 수분을 날리고 전분의 형태로 보존이 됩니다. 그 스타치 형태로 보존이 된다고 얘기했죠. 이렇게 4당 전분으로 갔다가 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아미노산 풀려서 사용이 되죠. 그러면 당하고 탄수화물하고 아미노산하고 왔다 갔다 하네요. 나무는 똑똑해가지고 이걸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줘요. 추워지면 자기가 이렇게 관리하고 다시 풀어지고 하죠. 이 생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까 탄수화물이 세포의 구성 성분이라고 얘기했죠. 세포의 구성 성분이 뭐죠? 셀룰로스죠. 이 탄수화물의 당이 엄청나게 많이 겹쳐지면 셀룰로스가 돼요. 그럼 세포벽이죠. 그래서 탄수화물은 세포벽의 기초 인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포벽 구성 성분이 제가 이런 얘기요. 탄수화물은 세포의 구성 성분이다라고 얘기하시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무슨 설탕이 무슨 탄수화물의 구성 성분이냐? 아니죠. 우리가 설탕이나 포도당을 보는 게 아니고 탄수화물의 결합고리가 강해지면 셀룰로스 세포벽이 되는 거예요. 자, 설탕은 어떻게 될까요? 포도당 6탄당인 포도당 과당이 두 놈이 단당 두 개가 결합을 하면 2당이 되잖아요. 2당이 설탕이에요. 3당 되면은 바뀌고 4당 스타치고 이런 형태로 결합의 고리가 아주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가 탄소원이다, 당이라는 걸 같이 볼 수는 없지만은 그냥 편하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광합성장에서 탄소 동화장에서 모이는 탄소는 결국 과당이 돼요. 그럼 과당은 우리가 당도를 느끼고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형태로 변하는 거고, 그래서 포도당을 투입하면은 이게 잎에서는 포도당하고 물하고 만나면은 전분으로 변하죠. 스타치로. 그리고 과당으로 가고, 과일로 갔을 때. 자기네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에너지원, 탄소원들이 뿌리에서 예를 들어 수피가 들어가고 부식산이 나오면 부식도 올라가고 유기산이 올라가고 하잖아요. 그럼 얘들이 결국 세포별 형성한 인자가 되는 거죠. 나무는 그렇게 탄소라는 걸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거였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탄수화물 이런 거죠. 다당류는 엄청난 분자가 모여가지고 세포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스타치, 전분은 아미노펙틴이나 이런 쪽에 아밀로즈 쪽에서 가을에 목부에 축적이 돼가지고 동해를 이긴 힘을 가지고 전분 형태로 갔다가 보면은 다시 단백질 아미노산 전환하는 거죠. 아미노산 고리가 이렇게 되죠. 아미노산 고리가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드렸었죠. 적게 고립하면 폴리펩타이드 되고 더 많이 결합하면은 단백질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들이 왔다 갔다 해요.
이 정도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탄소 운반 형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세포 분열 부위 가지의 이 끝에 이동해가지고 조직이 발생하기도 하고 여러 대사에 촉진하기도 하고. 자, 근데 마지막 붉은색 하나만 봅시다. 사과 같은 경우에 탄수화물은 일부는 열매로 이동을 하고 일부는 영양생장이 이용되고 일부는 호흡대사장이 이용이 됩니다. 이게 독일의 논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20%가 미만의 호흡대사작용이 이용되는 이 탄수화물이 온도가 30도 올라가버리면 엄청 늘어나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야간 증산이 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도가 안 올라가고 착색이 안 되고 비대불량이 나겠죠. 그래서 야간의 온도가 떨어지고 밤 온도의 편차가 크면은 사과가 맛이 있다는 게 그 얘기예요. 사과의 착색은 절반이 하늘이 결정하는 거고 그 4분의 1은 땅이 결정하는 거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4분의 1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상 조건이 좋고 지형이 좋은 곳에 사과나무를 심는 게 첫 번째 착색의 비결이고요. 두 번째 땅 관리 잘하는 게 착색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갖다가 좀 더 도와주고 만들어가는 게 착색이라고 생각하셔야지. 어떤 분은 반대로 생각하세요. 무슨 착색제나 뭘 영양제를 치면 착색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큰 착각이에요. 제가 약간 복잡하게 탄수화물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런 탄수화물의 형태를 갖다 잘 이해하시면은 야, 탄수화물을 단순히 뭐 질소 경합하고 뭘 지면 어떻게 된다는 게 아니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광합성을 한번 봅시다. 이게 탄수화물 대사죠. 아까 얘기했던 녹색소금이 태양 에너지 이용하여 자신의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탄소 동화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탄수화물을 어디까지 볼 수 있냐면 석탄, 갈탄 다 탄수화물의 덩어리예요. 목초의 탄수화물이에요. 다 탄수화물의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탄수화물이 어떤 작용을 하면 이런 겁니다. ATP 대사회로 인산대사죠.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3인산 대사인데 이 형태, 그 다음에 NADPH 산화 환원 반응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게 탄수화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탄수화물 형태가 결국은 인산대사, 비대, 당도, 착색 이 자체를 움직여내는 에너지예요. CN율 밸런스 맞춘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토양에 유기물이 들어가서 어떤 CN율 밸런스 맞게 만들어 토양 유기산을 형성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잎회산 형태입니다. 아까 보셨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라고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게 유기태 질소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질소화합물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요소, 유한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질소화합물은 아미노산과 단백질 그룹, 아까 폴리펩타이드, 그 다음에 단백질이 생기는 형태의 아미노산하고의 하나의 개념이 있고요. 또한 핵산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대사중개급인데 이 부분 제가 한번 읽어보시고 혹시나 궁금하시면 저한테 질문 주시면 제가 상세한 자료를 드릴게요. 이 부분 설명이 조금 힘들어서 제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더 현실적이시죠? 더 현실적이라는 게 이건 쓰시는 거잖아요. 자, 유기태 질소 같은 경우 뭐죠? 유박 같은 거. 아미노산 대질소도 유기태 질소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요소태 질소, 요소죠. 그럼 이 질소가 바로 작물을 흡수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질소가 암모니아 대질소로 바뀌어요. 물하고 만나면은 암모니아 질소가 바로 흡수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산림토양 같은 경우에는 암모니아 대질소가 바로 이동을 해서 뿌리로 가버립니다. 왜? 이 다양한 부엽토가 많은 부식이 잘 된 땅에는 박테리아가 형성을 하거든요. 이 박테리아가 바로 암모니아 대질소 끌어올려서 나무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산림토양에 비료 안 줘도 잘 크죠. 박테리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암모니아 대질소가 다시 아질산태로 바뀝니다. 이때 바뀔 때가 균이 보통 니트로소모나스, 아질산 화성균이라고 하는데 니트로소모나스 같은 균에 의해서 아질산태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니트로박터, 질산태, 질소로 바뀐 형태로 되죠. 되어가지고 거의 사과밭은 90% 이상이 90% 정도가 질산태에서 밖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토양에 유기물이 많고 부식도가 높으면 어떻게 되죠? 암모니아태에서 바로 올라가는 것들도 꽤 많이 있어요. 토양의 구조에 따라서 바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질산질소가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다시 환원 효소에 의해 가지고 아질산태로 바뀌었다가 암모니아태에 바뀌어서 그때부터 대사작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에너지의 차이가 있겠죠. 요소에서 질산태로 갔다가 다시 바뀌는 게 빠를까? 질산태 질소에 바로 사용되기 빠를까? 질산태 질소가 더 빠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기나 이럴 땐 요소 써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꽃눈 분화기 직전에, 착색이 직전에 굳이 질소를 쓰셔야 된다면은 아미노산이나 아니면 질산태 질소가 높은 걸 쓰세요라고 얘기해요. 특히 제가 강조할 때 양의 복합비로 사용하세요라고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 20, 30이나 이런 비율을 사용하세요라고 얘기한 이유가 20, 20, 20이나 이런 비율들은 양의 복합비율의 특징들은 통상적으로 질산태 질소를 50% 정도 끼고 있고 5, 60% 뭐 아니면 70%를 끼고 있고 뭐 성분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암모니아 요소들도 일부 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질소가 흡수력이 훨씬 더 낮고 형태가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속효성하고 완효성을 좀 구분하는데 양의 복합비료를 사용하시는 형태는 꽃눈 분화기 직전이나 착색이 직전에는 양의 복합비료가 더 유리하고요. 저녁기나 시작할 때 요소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비료를 약간 질소 형태를 좀 구분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다. 자, 질소가 들어가면 아까 탄소 설명과 질소를 설명했습니다. 두 놈을 보면은 이 두 놈이 조합이 맞아야 돼요. 이 두 놈 조합을 맞는 걸 갖다가 시엔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탄소, 수소, 산소 이 세 가지가 작물 내에서 식물 내에서 가장 많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든 게 질소예요. 그죠? 질소는 영양대사 관여하고 나무 성장, 발근, 퇴비를 발효시키고 미생물 먹입니다. 탄소는 어떤 거죠? 동화약물 축적하고 세포벽을 만들고 원형적 기본 인자입니다. 또 미생물 대사에서 질소는 미생물 번식시키고 성장시켜 나가는 쪽이고 탄소는 미생물의 에너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발효액비 담을 어떻게 담으시죠? NK비료나 요소나 아미노산을 넣고 거기에다가 뭐죠? 당밀, 목초액 집어넣고 미생물 넣잖아요. 이 탄소, 질소를 다 집어넣죠. 그 무슨 얘기냐면 미생물 대사에서 질소를 번식시키는 먹이로 쓰고 탄소를 에너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생물 번식시키는 액비를 만드는 거죠. 사과의 경우에는 사과 비대 때문에 질소를 과다하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시엔율을 이렇게 봅니다. 10에서 30 사이. 탄소가 질소보다 30에서 10 정도 그 사이에 놓으면 시엔율 발화가 맞다고 해요. 착색기로 갈수록 25나 20 정도로 끌어올라가죠, 탄소율이. 초기는 15 정도나 20 정도에서 질소가 높은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10에서 30 사이에 놓으면 시엔율 발화가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탄소가 30 이상 올라가 버리잖아요.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질소가 부적응성이 나타나요. 과일이 안 크죠. 그런데 또 예를 들어서 10 이하로 탄소가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질소가 과다되면 어떤 게 생기죠? 온갖 고두도 생기고 갈반도 온갖 병반이 발생합니다. 곰팡이 병이 생기고 그리고 전체로 과일 맛도 없어지죠. 그래서 이 밸런스 갭을 맞추는 게 시엔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탄소와 질소의 30에서 10 사이 노는 밸런스에 대한 걸 갖다가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이걸 매일 검사를 해가지고 분석하지 못하세요. 착색기로 가면은 탄소를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 당도가 올라갑니다. 초기에는 조기 착과기에는 질소질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 범위를 잡아놓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시엔율 밸런스를 맞출 때는 우리나라는 전형적으로 질소가 과다돼요. 그래서 탄소는 어지간히 투입해도 큰 차이가 안 나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왁스입니다. 왁스에 대한 설명인데 우리가 왁스는 요즘 많이 주목을 받아요. 특히 유럽에서도 주목을 하고 미국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요즘 일본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요즘 제가 일본을 안 가본 지가 1년이 넘었는데요. 이게 왁스가 요즘은 좀 각광을 받는 것 같아요. 왁스는 어떤 역할을 하면 코팅하는 겁니다. 사과의 껍질에는 왁스층이 형성되죠. 왁스는 서리 피해를 경감시키는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약효 지속 효과도 있습니다. 장막에 살균제하고 혼용할 때 동화양분도 줄이고 살균성도 지속하는 역할도 있고 고온 건조 시에 칼슘하고 왁스를 사용하면 동화양분 소진도 줄이고 일소 피해도 좀 막아주고 충분히 혼용하면 야간 전선 억제하고 병 예방도 촉진된다. 이런 쪽에서 왁스 활용도가 자꾸 생깁니다. 자, 그런데 왁스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리수 같은 품종이나 동록이 심한 과원의 유과기는 좀 사용을 피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장마나 고온 건조할 때 사전에 왁스를 살포해 주면은 사실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마기가 올 때는 석회하고 살포를 같이 하셔도 고온에도 석회와 같이 살포하신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고온이나 장마 때에 표면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착색이 시작될 때는 왁스 사용을 중지하셔야 돼요. 이 막이 형성되어 버리면은 증산장애 이런 것들이 둔해져 가지고 착색에선 저해 요인이 될 수가 있죠. 자, 두 가지 주의하셔야 되겠죠. 유광기 사용하지 마세요. 착색기 직전에 사용하지 마세요. 가장 장점은 서리 피해 오는 초기에 개화 직전에 왁스 사용하면은 서리 피해를 좀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장마하거나 고온 직전에 왁스를 사용하면 코팅 막이 형성돼 가지고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일소라든가 이런 쪽. 이렇게 생각하시면 왁스를 사용할 용도가 나오시겠죠. 왁스는 보면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파라핀 왁스예요. 근데 이게 초기에 사용할 때 약해 발생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PE 왁스, 합성 왁스인데 농업에 사용을 별로 많이 하지 않고요. 요즘 유기농에 사용해 카나바 왁스라 그러는데 이게 열대식물 추출물이죠. 브라질 왁스라고 얘기하고 하는데 이걸 액화시켜 놓은 것이 있는데 사용하시기도 하고, 가장 좋은 건 소나무에 추출한 레진 왁스예요. 근데 이 친구는 이 레진 왁스는 작물 스트레스 경감효과가 꽤 뛰어나가지고 고가여서 그렇지 한 번쯤은 고온기에 사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왁스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활용은 사장님께서 선택의 범위에 넣어보시고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